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년간의 동거. 하지만 저는 그의 가족에게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의 사무실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청첩장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날로 저는 수조원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가장 큰 경쟁자와 결혼했습니다. 밤 11시, 낡은 오피스텔은 여전히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창밖의 빗소리와 뒤섞여 스산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낡은 오피스텔에서 4년을 동거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민준의 고향 집에 내려가 그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2시간이면 닿는 거리였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거나 하다못해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민주는 늘 같은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직 사업 기반이 불안정하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엄격하시다. 그는 영업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번듯한 집과 차를 마련한 후에 저를 당당하게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진정한 사랑을 믿었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그가 겪는 스트레스가 안쓰러워 미래를 위해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아껴야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어둠 속에서 화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분명 회사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고객 접대 중일 거야. 요즘 그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대표님이 까다롭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민주는 유명 건설사의 영업팀장이었고 그의 눈에 저는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저를 책임질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격지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르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메시지이길 바라며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그의 부서 신입 인턴이었습니다. 민준이 깜빡하고 보내지 않은 계약서 파일을 파트너사에 급히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시간에 연락해서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표님은 계속 재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제가 대신 찾아보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도 저는 밤을 새워가며 그의 발표 자료를 수정해 주거나 서류 작업을 돕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은 방은 서류와 자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차가운 푸른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파일을 찾아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이 전송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보조 배터리를 찾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전기요금 고지서 덤이 깊숙한 곳에 있던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질감의 새빨간 봉투였습니다. 금박으로 후이자와 화려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무미건조한 서류 더미 속에서 유독 튀는 그 봉투를 보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들어 봉투를 쥔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친구나 동료의 청첩장은 아닐 겁니다. 누가 청첩장을 이렇게 깊숙이 숨겨놓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축하 카드가 아닌 서울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호텔 웨딩홀의 예식 계약서였습니다. 굵게 인쇄된 글자들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신랑 박민준, 신부 최유라. 저는 눈을 비비며 잘못 본 것이라고, 그저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외울 정도로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예식일은 다음 달 20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날짜였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유라,
그 이름은 민준에게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사 사장의 외동딸, 그가 공들여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관리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만큼 철저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영화 속 배신당한 여자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텅 비어 황량해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대신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악한 진실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예전에 느리다고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아이패드가 거실 찬장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계정은 여전히 그 아이패드에 동기화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낡은 전자기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아이패드는 한참 만에 켜졌고 화면이 밝아지자마자 수많은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활짝 핀 연꽃이었습니다. 채팅방 멤버는 민준과 유라, 그리고 양가 부모님으로 보이는 두 쌍의 계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용과 봉황이 수놓인 예단함 디자인에 대해, 그리고 유라가 수천만 원짜리 프랑스 수입 드레스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한 줄 한 줄이 피 흘리는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분주하게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간에 민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유라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부모님도 너 같은 며느리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셔. 난 정말 자기밖에 없어. 밖에 있는 여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욕구 해소용일 뿐이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랑 비교가 되겠어.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제가 바친 4년의 청춘, 그의 식사와 잠자리를 돌보기 위해 뒤에서 묵묵히 희생했던 시간들은 그의 눈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 두 글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대화 기록을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만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들은 사실 유라와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긴 날들이었습니다. 파트너에게 선물해야 한다며 사들인 명품들은 모두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옆에서는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자친구인 척 연기하고 부유한 애인 옆에서는 세련된 재벌가 사위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그가 저를 집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부모님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애초에 저의 평범한 출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유라 집안의 막강한 배경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민낯에 밤샘 작업으로 코란 눈, 초라할 정도로 수수한 홈웨어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제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서울을 주름잡는 금융제국, 태강그룹 회장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돈이 아닌 순수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제 본 모습을 사랑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험은 돈이라는 유혹 앞에서 4년의 정조차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인간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뺨에 남은 마지막 눈물방울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전화하지 않았던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생일은 잘 보냈니? 이 시간까지 웬일이냐? 아직도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는 게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오며 모든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저는 꾹 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음과 달리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맹세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진성그룹과의 혼사, 저 받아들일게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여기 일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무척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이내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다. 도연이도 계속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도 네가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바랐단다. 어서 돌아오너라, 내 딸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비는 이미 묻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도피가 아닌 각성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도박에 청춘을 걸었고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제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되찾고 그 배신자가 길가의 조약돌인 줄 알고 걷어찬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현관문 자물쇠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큼한 술 냄새 속에서도 상처받은 여자의 예민한 후각은 다른 향기를 감지해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뇌리에 박히는 향기. 그것은 구찌 블룸 향수의 진한 백합 향이었습니다. 몇 달 전 그의 차 안에서 맡았던 바로 그 고급스러운 향기였죠. 그때 그는 여자 고객에게 줄 선물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이제야 그 고객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제가 미동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능숙하게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비뚤어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미안해. 오늘 대표님이 2차, 3차까지 가자고 하셔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어. 너무 늦었지. 피곤해 죽겠다.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를 위해 따뜻한 생일상을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나 낯설고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볼 때마다 느껴졌던 걱정이나 안쓰러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민주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숙여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즐겁긴 뭐가 즐거워. 일 때문에 배 나온 아저씨들 비위 맞추느라 술만 마셨는데 피곤해 죽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말을 마친 그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치 배신의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육체적인 혐오감이었습니다. 민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로 가려 할 때 저는 베개와 얇은 이불을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왜 거기서 자? 들어와서 같이 자야지. 저는 등을 돌린 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서 자는 게 더 편해. 그리고 당신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지난 4년의 동거 동안 제가 그의 곁에서 잠들기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좁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침실에서 들려오는 태평한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재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민주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머리를 손질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주 초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그 단체 채팅방에서 본 대로 유라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간 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일어나 단호하게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옷 몇 벌과 개인 소지품만 작은 캐리어에 챙겼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깃든 오피스텔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곳을 보아도 거짓과 기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진이 인쇄된 커플 머그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냉장고에 붙어 있던 유일한 커플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들렸습니다. 기념일마다 그가 선물했던 저렴한 립스틱과 시장에서 산 가방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꽉 묶은 뒤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현관문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서 인사팀장에게 보낼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유는 간결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가업 상속을 위해 퇴사합니다. 아마 저를 험담하기 좋아하던 동료들은 이 글을 보고 망상에 빠졌다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적나라한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메일을 보낸 후 저는 캐리어를 끌고 오피스텔을 나섰습니다. 건물 경비 아저씨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헤어져. 나 고향 내려가서 결혼해.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알림을 확인한 후 저는 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그가 저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그 배신자의 인생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꽤 들뜬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밀리에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친 그는 어젯밤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향긋한 음식 냄새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싹할 정도로 텅 비고 차가운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이름을 몇 번 불렀지만 대답하는 사람 없이 그의 목소리만 삭막한 벽에 부딪혀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는 절반이 텅 비어버린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내단 옷걸이들이 마치 그를 조롱하듯 흔들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매일같이 꽂아두던 생화 대신 깔끔하게 4번 접힌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를 펼쳐보자. 그것은 제가 아침에 보낸 사직서 인쇄본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회사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는 비웃으며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얄팍한 생각 속에서 저는 그저 철없는 아가씨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제 그가 늦게 들어온 것에 삐쳐서 겁을 주려고 며칠 시골에 내려가 떼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며칠 지나 돈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보고 싶어지면 제가 다시 서울로 기어 올라와 울며 불며 사과하고 예전처럼 자신을 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과도한 자신감으로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오만하고 거만한 말투가 가득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갈 테면 가. 다시 데리러 와달라고 빌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애도 아니고 뭐 좀만 하면 집을 나가? 내 그런 변덕 받아줄 만큼 나 한가한 사람 아니야.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지만 화면에는 즉시 빨간 느낌표와 함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차단했습니다. 라는 냉정한 알림이 떴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음성만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욕설을 몇 마디 중얼거린 뒤 저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달 말에 월세 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곧 재벌가 사위가 되어 장인어른이 강남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며 민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만한 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민준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계약 연장 안 할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거든요. 보증금 정산해서 돌려주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집주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오늘 아침에 서연 아가씨가 와서 집 내놓고 전기세, 수도세의 위약금까지 전부 정산하고 갔는데 둘이 헤어져서 바로 이사 간다고 하던데 열쇠는 경비실에 맡겼다더라고. 자네는 아무것도 몰랐나?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를 간 것뿐만 아니라 돈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따귀를 맞은 듯 얼얼했지만 후회보다는 오히려 비열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헤어지자고 핑계댈 필요도 없고 배신자라는 오명도 안 쓰겠네. 시골 내려가서 촌스러운 남자나 만나라고 해. 난 당당하게 부자랑 결혼하면 그만이지. 처음 며칠은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줄 사람이 없어 허전함을 느꼈지만 민주는 금세 저를 잊고 유라와의 호화로운 결혼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상류층의 삶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한 파티, 사치스러운 여행, 그리고 그가 재벌가에 장가간다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아첨 어린 축하 인사까지. 하지만 이 황금 항아리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란 유라는 민준을 어지럽게 만드는 요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는 5캐럿짜리 천연 다이아여야 한다고 고집했고 결혼식장은 100%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생화로 장식해야 하며 메뉴에는 알래스카 랍스터와 전복, 샥스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준의 영업팀장 월급이 일반인보다야 많았지만 상류층의 씀씀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가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몇 년간 모은 적금을 모두 깨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예비 신부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이런 일들로 지칠 때면 민주는 불현듯 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차려주던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밥상, 시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던 제 모습, 단 한 번도 비싼 선물을 요구한 적 없었던 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비교는 그의 마음속에 모호한 불쾌감을 피어 올렸지만 이내 탐욕과 허영심에 묻혀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이 저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성실하고 조용했던 직원이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덮고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민주는 제가 노처녀가 되기 전에 가족들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남자인 척하며 모두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데 저도 그 결정을 존중해줘야죠. 제 성공만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담당하던 대형 프로젝트가 심각한 법률 계약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 분야는 과거에 제가 매일 밤 그를 조용히 도와 처리해주던 일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민준은 휴대폰을 들고 무심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이 조항 좀 봐줘.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는지. 그의 말에 대답하는 것은 사무실의 오싹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자신의 유능한 조수이자 여자친구, 그리고 고급 비서였던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제 번호는 여전히 차단 목록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고 허탈함과 무력감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를 잃은 대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오만함은 여전히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너 아니면 일할 사람 없는 줄 알아? 세상에 널린 게 사람이야. 서울행 비행기는 차가운 가을 공기가 감도는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저는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수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덕에 큰 키와 당당한 체격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진 얼굴에서는 차가우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그가 바로 제 약혼자 윤도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과는 오랜 경쟁자이자 파트너 관계인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죠. 도현은 다른 마중객들처럼 반갑게 손을 흔들거나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간결했습니다. 왔군요.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제 캐리어를 받아들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접촉 없이 단호하고 정중한 동작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가 짐을 들게 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귀찮아했던 민준의 무심함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의전 차량 라인에 주차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차에 올라탔고 은은하게 퍼지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침향나무 향을 느꼈습니다. 도현은 제 옆에 앉았지만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차 안에는 약간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서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도현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말투로 대답했지만 그 내용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마중 나가야 안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제 꽤 쌀쌀해졌는데 너무 얇게 입었군요. 그의 말은 꾸밈없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얇은 셔츠를 내려다본 후 그가 벗어서 옆에 둔 재킷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외면 뒤에 말없는 관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랗게 물든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가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는 고목들이 늘어선 길을 부드럽게 달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리자 비단잉어가 논이는 연못과 활짝 핀 장미 정원이 있는 푸른 잔디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치 제가 떠난 적 없었던 것처럼 숨결 하나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눈가에는 걱정으로 깊어진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황급히 다가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라서 어떡하니? 왜 그렇게 자신을 학대했어? 응?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지난 며칠간 억지로 세웠던 강인함의 가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아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후회돼요. 엄마. 옆에서 계시던 아버지. 제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남자도 몰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만 울거라. 돌아왔으면 됐다. 우린 널 원망하지 않아. 춥다. 어서 들어가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재벌가의 차가움이나 편견과는 달리 우리 가족은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책망도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직 제가 잘 먹고 잘 자는지 건강은 어떤지만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찜, 그리고 제가 4년간 그리워했던 소박한 집밥 메뉴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민준의 달고 짠 입맛에 맞춰주려 애썼던 남쪽 지방의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가장 맛있는 갈비찜을 덜어주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푹 쉬면서 기운부터 차리거라. 회사 일이나 결혼 문제는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아버지는 널 강요하지 않아.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부모님이 제 행복보다 명예를 더 중시해서 민준과의 연애를 반대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부모님은 제가 처음 그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미 민준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을 존중했기에 제가 직접 뼈아픈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묵하셨던 겁니다. 그날 도연도 부모님의 권유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하고 점잖게 식사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식후에 녹차를 즐겨 드신다는 것, 어머니가 고지혈증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차를 따라드리고 어머니를 위해 과일을 깎아드렸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집의 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만족감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없는 동안 도현이가 자주 들러서 우리를 보살펴 주었단다. 아플 때도 도현이가 다 챙겨주었지. 참 효심이 깊은 아이야. 어머니